짠! 조선 중기 주위를 산으로 둘러싸고 있는 어느 외진 마을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 마을은 몇 해 동안 장마가 끊기는 바람에 큰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변덕스러운 기후 탓에 농사철마다 큰 시름이 번졌지요. 샘물은 말랐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마을 사람들은 물 한 모금에도 고개를 저으며 아쉬워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왜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느냐며 울먹였고 어른들은 말라있는 논을 보며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 마을 가장자리 끝 땅이 푹 꺼진 예전 연못자리에 작은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초이라는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지요. 그녀는 30을 넘긴 나이였으나 혼인을 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도 그리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초이의 모습은 고요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 하나만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초이는 손으로 흙을 파면서 물 한 줄기를 찾는 아이들을 보며 종종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물을 내려주소서. 이 땅에 다시 물이 스며들게 해주소서. 그러나 하늘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고 가뭄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아래에 사는 막돌이라는 남자가 초이의 문 앞에서 어슬렁거렸습니다. 초이 아씨, 저녁 찬거리는 좀 있수? 굶고 있으면 내 거라도 좀 나눠줄까 한데. 막돌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초이는 그 속에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종종 초이의 외로운 살림을 탐내듯 어지럽게 주변을 맴돌곤 했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저는 아직 저 하나 건사할 만큼은 괜찮아요. 그녀의 말엔 웃음이 배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거리감은 단호했습니다. 막돌은 아쉬운 듯 혀를 차며 돌아섰지만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풍기는 탐욕의 기운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초이는 언제나 그랬듯 작은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나물 몇 가닥이라도 더 캐어다가 내다 팔아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산속의 풀들이 그녀의 발목을 스쳤고 서늘한 산속 공기가 그녀의 가슴을 서서히 채웠습니다. 그 순간 고요한 숲속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낙엽 더미를 조심스레 걷어내자 그곳엔 다친 노루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몸집에 갸름한 얼굴, 그 어린 노루의 앞다리는 어딘가 다친 듯 보였고 겁에 질린 눈동자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망설이지 않고 옷자락을 찢어 조심스럽게 노루의 상처를 싸맸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일이 되었니?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돌봐줄게. 초이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몸을 떨던 노루는 이내 곧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 작고 여린 노루를 안고 조심히 우로 돌아왔습니다. 초이는 집으로 돌아와 안방 구석에 마련된 따뜻한 볏짚 위에 노루를 눕혔습니다. 약초를 다져서 상처에 얹고 정성스레 감싸며 마치 자신의 아이를 보살피듯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너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은 아픔을 잊으렴. 이 외로운 집에 너라도 있으니 한편으론 좋구나. 노루는 초이의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루는 초이를 경계하지 않았고 작은 혀로 그녀의 손등을 핥으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노루는 마당에 나와 서서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이미 거의 아물어 있었지요. 초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젠 보내줄 때가 되었음을 느낀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가 원한다면 가도 돼. 저 산이 진짜 너의 집이니. 노루는 그녀의 말에 천천히 돌아보며 작게 울음을 냈습니다. 마치 무언가 약속이라도 하는 것처럼 깊은 눈망울로 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산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초이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다시는 다치지 말고 잘 살아야 해. 그녀는 더 이상 노루를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홀로 남은 집은 더없이 적막했지만 초이의 마음엔 따뜻한 온기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정성이 훗날 어떤 놀라운 인연으로 다시 돌아올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그녀의 인생에 펼쳐질지 말입니다. 고요한 집의 아침은 그렇게 다시 외로움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초이가 막 잠에서 깨었을 때였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어슴푸레한 마당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초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마당엔 아무도 없었지만 초이의 발끝에 무언가가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큼직한 호박씨였습니다. 초이는 의아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숲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 호박씨를 주워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호박씨는 어디서 왔을까? 누군가의 장난인가? 아니면 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호박씨를 집 뒤편 텃밭에 심었습니다.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선 묘한 설렘이 싹트고 있었지요. 그녀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어찌 물을 구해 텃밭에 심은 호박씨에 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이는 텃밭에 심었던 호박씨를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호박덩굴이 자라나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보통의 호박덩굴이 아니었습니다. 굵고 튼튼한 줄기가 사방으로 뻗어나갔고 잎사귀는 마치 하늘을 덮을 듯 푸르게 번성해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초이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덩굴 사이를 살폈습니다. 그 덩굴 끝엔 거대한 호박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 호박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았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은 작은 마을을 금세 휘돌았고 이웃들은 초이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이의 집 앞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평소 탐욕스럽게 그녀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막돌도 있었습니다. 막돌은 턱을 쓰다듬으며 기웃거렸습니다. 이 가뭄에 호박이 저렇게 크게 자라다니. 초이 아씨, 저 호박이 범상치 않구려. 저걸 따서 장에 팔면 꽤 큰 돈이 될지도 모르겠소. 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호박은 하늘이 주신 선물인 듯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저 이대로 지켜보고 싶습니다. 막돌은 미간을 찡그리며 돌아섰고 그의 눈빛엔 욕심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초이는 희미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전에 구해준 그 노루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노루는 초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지요. 초이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꿈에서 깨었고 창밖엔 조용한 별빛만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이는 텃밭으로 나와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호박은 하룻밤 사이에 더욱 거대해져 있었고 마치 신령스러운 기운이라도 깃든 듯 묘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들어 호박을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막돌은 벌써부터 다른 생각을 품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저 호박 속에 분명 금은 보화가 들어있을 게야. 저런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지. 막돌은 초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꾸 호박 주변을 맴돌며 손끝으로 호박을 쓰다듬었고 한숨을 내쉬며 호박 속의 재물을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막돌과 일부 마을 사람들의 탐욕스런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호박은 나날이 거대해져 갔습니다. 초이의 초라한 집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탐스럽고 기이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멈춰서서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갔고 급기야 이웃 마을까지 호박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뭄에 그렇게 크고 곱게 자란 호박은 처음 봤어. 호박이 아니라 복덩이지 뭐야. 초이가 그토록 착하게 사니 하늘이 내려준 걸 테지. 소문은 점점 더 부풀었고 초인의 집 마당 앞은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모두가 호박을 신기하게 바라봤고 덩굴 앞에선 작은 절을 올리며 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초인은 그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받은 적은 없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 속엔 부러움도 있었지만 탐욕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초이를 불안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막돌이었습니다. 막돌은 어김없이 초인의 마당에 들러 호박을 구경하며 얼굴을 찌푸리곤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어리석기도 하지. 저런 걸 보고만 있다니. 나 같으면 벌써 따고도 남았을 것을.
그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섰지만 발걸음은 호박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초이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욕심을 품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탐욕을 어찌 막아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초이의 귀에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속삭임 같았습니다. 초이는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누군가 내 곁에서 속삭인 것 같았는데. 초이는 찜찜한 마음을 안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초이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전에 구해줬던 노루가 다시 나타나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노루의 눈빛은 애처롭고 간절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초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밖으로 나가 호박 덩굴을 다시 살폈습니다. 호박은 달빛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초이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막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침상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길 반복하며 계속 초인의 호박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그 안에 보화가 있을 거야. 황금이 가득할지도 모르지. 그의 머릿속은 호박을 따는 상상으로 가득 찼고 마침내 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한 채 한밤중에 초이의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막돌은 달빛 아래 숨을 죽이며 한 손엔 날카로운 낫을 들고 호박 덩굴에 다가갔습니다. 호박은 더욱 커져 있었고 그는 호박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호박에 닿자 막돌은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에 몸이 떨렸습니다. 이상하다. 그저 호박 하나 따는 것뿐인데. 이 호박만 따면 모든 게 바뀔 거야. 분명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테지. 막돌은 조심스럽게 호박 줄기에 낫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막돌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초이가 나타나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빛났고 눈빛은 실망과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막돌은 당황하며 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초이 아씨, 오해 마시오. 그저 호박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줄기를 조금 잘라내려 했을 뿐이요. 초이는 그의 말에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을 믿을 만큼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호박 안에 무엇이 있든 간에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으로는 절대 얻지 못할 거예요. 막돌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초이를 바라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이 호박을 키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 내가 대신 해주려 했던 거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현명함이야. 초이는 그의 분노에도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늘이 준 축복을 그렇게 함부로 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 법이에요. 저는 그저 이 호박을 통해 하늘의 뜻을 기다릴 뿐입니다. 막돌은 초이의 태도에 더욱 분통을 터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너가 나를 무시해? 두고 보자. 반드시 저 호박 안의 보물을 내가 손에 넣고야 말 거야. 막돌은 초이의 집을 나오며 다시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치밀하고 더 은밀하게 호박을 훔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초이는 막돌이 떠난 뒤 호박 옆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엔 두려움과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막돌이 다녀간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자라나는 호박을 보며 온갖 상상을 더했고 호기심과 질투가 뒤섞인 시선으로 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박 속에 황금이나 귀한 보물이 숨어 있다고 확신하며 서로가 부추기듯 소문을 키워나갔습니다. 막돌은 이런 소문을 일부러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초이 아씨는 욕심이 없는 척하지만 실은 호박 속에 든 보물을 혼자 차지하려고 꾀를 부리는 거요. 우리 모두 가만히 있다간 저 호박을 초이 혼자 독차지할 테니 모두 함께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막돌의 말에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하늘엔 어두운 구름이 잔뜩 끼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초이는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호박을 걱정하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람 속에 호박은 이리저리 흔들렸고 곧 터질 것처럼 팽팽히 부풀었습니다. 초이가 다급히 호박을 붙잡고 기도를 하려던 찰나 그녀의 등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와 함께 낯익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초이 뒤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녀가 구해준 노루였습니다. 노루는 맑은 눈빛으로 초이를 응시하며 걱정 말라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초이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시각 막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초이네 집 앞에 모였습니다. 탐욕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 그들은 초이의 집 마당에 난입했습니다. 막돌은 소리쳤습니다. 초이 아씨,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호박을 따서 속을 열어보시오. 이렇게 큰 호박 안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 온 마을이 궁금해하고 있잖소. 초이는 두려움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막돌은 성큼성큼 호박을 향해 다가가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이는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요. 제발 멈추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을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며 마을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하늘은 천둥이 울리고 광풍이 몰아치며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순간 노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 고요히 초이 앞에 서서 막돌과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루의 눈빛은 전에 본 적 없는 강한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막돌은 당황하여 뒷걸음질치며 외쳤습니다. 웬 노루 녀석이냐? 방해하지 말고 썩 비키거라. 하지만 노루는 움직이지 않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울음을 토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하늘이 노루의 외침에 응답하듯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호박을 중심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사방으로 흩어졌고 막돌은 허둥대며 넘어졌습니다. 하늘은 계속해서 거칠게 분노했고 호박은 바람 속에서 더욱 크게 요동치며 금방이라도 터질 듯 흔들렸습니다. 막돌과 몇몇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호박을 향한 욕망에 눈이 멀어 폭풍우 속에서도 호박을 빼앗으려 길을 쓰고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초이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제발 멈춰요. 이 욕심이 우리 모두를 망칠 겁니다. 하지만 막돌은 듣지 않았고 칼을 든 손은 여전히 호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리며 커다란 번개가 막돌의 발치에 내리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막돌은 크게 뒤로 튕겨져 나가며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초이는 비에 젖은 채 혼자 남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노루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마을은 그야말로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친 폭풍에 처마는 부서지고 기와는 깨졌으며 나무는 뿌리째 뽑혀 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집집마다 물이 차오르고 흙더미는 무너져 내려 온 마을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초인의 텃밭 호박만은 상처 하나 없이 매끄럽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초인은 조심스럽게 호박에 다가가 그 표면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호박이 그녀를 위로라도 하듯 부드러운 기운이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너는 왜 이리도 고요한 거니?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말이야. 초이는 호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호박 때문인가 아니면 사람들 마음에 피어난 탐욕 때문인가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 지난밤 번개의 충격으로 기절했던 막돌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난 상처를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두 눈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막돌은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다시 초이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여전히 저 호박이 탐욕의 결정체처럼 보였고 호박을 차지하고픈 그의 욕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저걸 포기할 수는 없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까지 천둥번개 따위가 무서워 물러설 수는 없지. 막돌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루가 다시 한번 초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요하고 부드러운 걸음으로 초이 곁에 선 노루는 깊은 눈동자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이는 노루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되는 걸까? 노루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호박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순간 초이는 호박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초이의 눈동자는 커졌습니다. 혹시 이 호박을 열 때가 된 거니? 노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이는 마음을 다잡고 숨을 고른 후 호박의 표면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부디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이 마을의 평화를 되찾게 도와줘.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호박은 스스로 조용히 흔들리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금이 호박 표면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금이 간 틈 사이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이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을 뒤덮은 눈부신 빛은 온 마을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을 본 막돌과 마을 사람들 역시 빛을 따라 초이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큰 기대를 안고 다급히 뛰어갔지만 그들이 도착해서 본 건 탐욕으로 가득 찬 황금과 보석이 아닌 눈부시게 빛나는 맑고 투명한 물줄기였습니다. 그 물줄기는 마치 살아있는 듯 호박 안에서 솟구쳐 올랐고 순식간에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초이는 빛과 물줄기 속에서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돌은 물줄기를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보물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한편 막돌을 제외한 마을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광경에 마음이 맑아지며 서서히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호박에서 나온 물줄기가 진정한 보물이었음을. 진짜 보물은 탐욕이 아닌 지독한 가뭄에 지쳐있는 마을을 씻어줄 청정한 생명의 물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막돌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막돌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 보물이 금은 보화가 나와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막돌을 바라보며 하나둘씩 멀리 떨어져 섰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막돌의 귓가를 날카롭게 찔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마당 한쪽에 놓여있던 도끼를 집어들고는 호박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저 호박만 없애버리면 저놈의 노루가 다시 나타나 더 좋은 걸 가져다 줄지도 모르지. 막돌은 힘껏 도끼를 휘둘렀고 호박은 도끼날에 맞아 크게 부서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 호박 안에서 흘러나오던 맑은 물줄기가 순간적으로 검게 변하며 거센 회오리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막돌은 당황해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오리치는 물줄기는 마치 살아있는 듯 그의 몸을 순식간에 감싸며 단단히 올감했습니다. 그는 몸부림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그의 비명이 허공을 갈랐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막돌을 올감했던 물줄기가 가라앉자 그 자리에 남은 건 검은 진흙에 덮인 채 초라하게 쓰러진 막돌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욕심과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허망한 눈동자만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막돌과 같이 호박에서 나올 금은 보화를 기대하며 초이 주변을 맴돌았었습니다. 초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호박이 준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 마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바로 이 맑은 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 아닐까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했고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루가 다시 나타나 다가왔습니다. 초이는 노루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다, 노루야. 너가 우리에게 준 보물을 잊지 않을게. 노루는 그 말에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다시 천천히 숲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탐욕을 버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초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죠. 진정한 보물을 마음에 품고 다시 이 마을을 일으켜 세워봐요. 그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명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비로소 욕심이 아닌 희망과 감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다시 마을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으로 말랐던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고 농과 밭을 정성스럽게 일구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엔 욕심도 탐욕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위하는 진정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지요. 그렇게 마을엔 다시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미소 속엔 진정한 보물을 깨달은 자들의 깊고도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흐른 뒤 외지에서 들어온 어떤 나그네가 그 마을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무언가 아주 맑은 게 흐르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것 참 신기하구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